그러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습니다.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이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있고요. 네. 주거급여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의 노후라든지 주거를 보조해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거급여는 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만 되면은 신청하시고 해당되시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우리나라 중위소득이라고 있거든요. 네, 뭐 있더라고요. 해마다 그게 바뀝니다. 해마다 또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해마다 이 중위소득이 발표가 되고 중위소득의 47%로 2023년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범위가 넓어져서 네. 현재는 47%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그 금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한 96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네네. 이것은 그 소득과 자산을 다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거든요. 아. 우리가 기초연금 그러게 하시는 거 아시죠? 네네.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고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일정 금액의 재산은 공제를 해줍니다. 네. 없는 걸로 쳐줘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 9,900만 원. 그러니까 1억 정도의 무슨 월 그 전세 보증금이나 월 보증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그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는 그래서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냐면 지역마다 틀려요. 맞아요. 서울은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인 가구로는 한 33만 원 정도 나오고 또 그 경기 인천 지역 네. 조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 그리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한 16만 원 정도 그렇게 좀 차등을 두고 네. 월세가 저렴해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가장 궁금하신 게 도대체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네. 이런데 네네네.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고 네. 그러는데 그냥 가면은 내가 누군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신분증?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됐을 때 받아야 되잖아요. 주거급여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서울 사시는 분들 33만 원입니다. 그 받으실 통장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살고 있는 그 임대로 사실 경우에 계약서가 있잖아요. 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네. 거기에 이제 보증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확인을 해야 돼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건 다 발급 받으시면 되고 가서 내가 쓰면 되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중위소득이 47%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소득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거기 주민센터에서 다 알아봐 주시나요? 그럼요. 오. 그것을 본인이 혼자서 알고 싶다. 네. 그럼 나라에서 너무 잘 해놓았습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면 네.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나옵니다. 오. 그런데 그치고. 이 젊으신 분들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 되실 확률이 있는데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산은 기본 자산은 빼주거든요. 네, 네, 네. 이걸 모르셔가지고 자기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조건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다음에는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집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 여부 상관없어요. 이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수선비가 나옵니다. 와. 잠깐만.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새 아파트로 입주했어요. 그럼 수선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나요? 새 아파트는 아마 비싸서 해당이 안 되실 겁니다. 자산 기준. 아니 근데요, 공포 어머님, 시골에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금산에 사시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해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신축은 아니에요. 중간 정도 됐다. 그러면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1억 2천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그런 그것은 이제 급여가 그 나올 수 있어요. 복지로에 넣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넣어봐야 된다. 예를 들면은 서울 기준으로는 명확하거든요. 따져볼 필요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9,900만 원은 없는 걸로 쳐주니까 그냥 명확하게 나오는데 네. 시골 지역은 그 금액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금액 빼고 그 금액을 또 환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복지로 들어가서 입력해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그냥 바로 그냥 나옵니다. 네. 혹시 어르신이 직접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자녀분께 좀 부탁해서 네. 이거 좀 네. 해보자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 너무 꿀팁 감사합니다.
돈다발들이. 그런데 제가 이걸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아서 네. 주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노후에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돈이거든요. 주거비. 주거비. 이것만 절약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알뜰 실버타운 그렇지. 고령자 복지주택 정말 너무 좋거든요. 네. 저희 형평만 되시는 분들은 그걸 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주거급여도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렇네.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으셔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해당자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아, 그러니까 주거급여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나이 상관 사실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녀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아도 부모는 독립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와. 그래서 많이 좀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 계속 지난번에. 저는 듣고. 정부 의견을 제가 대신 대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정부 돈을 빼먹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이걸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 자꾸 주거급여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받으시는 게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가 지출되는 요양비나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거급여를 미리 일정 금액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자녀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고 아니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동사무소 가서 아 내가 주거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어르신이 이제 읍사무소 뭐 가셔서 실제로 주거급여 본인 집이 있어요. 좀 간단한 집이. 그래서 거기서 주거급여를 좀 받으셨어요. 그런데 공파공파님 영상을 보면 볼수록 예를 들어 내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집을 파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가서 월세를 내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주거급여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집이 있으신 분들은 수선비를 제공하는 거라서 수선비. 그냥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예를 들면 도배장판, 네.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지붕이나 뭐 이런 화장실 수선하는데 뭐 대수선, 중수선, 소수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일정 금액을 집 고쳐서 건강하게 사시라고 해드리는 거고 네. 주 목적은 임차입니다. 임대하신 분들의 네. 월세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주거급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옮기실 경우에는 집을 정리하실 것 같고 네, 네. 지금 무주택이니까 그 상태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가시면 그 기준으로 받는 거니까 네. 보증금을 높게 해서 월세를 적게 할 필요 없이 그렇네. 한 3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내고 한 12만 원 정도는 주거급여로 받으셔서 네. 추가로 관리비 조금 내시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대략 넓이가 한 8평 정도 26제곱미터에서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고령자 복지주택 가시면 거기 복지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맞습니다. 또 그런 걸 도와주시거든요. 와. 네, 가셔서 협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은퇴하시고 그 돈으로 전원주택 2, 3억, 4억 빡 들이지 마시고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고령자 복지주택. 네, 저희가 부르짖는 게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왜 집을 팔래지? 저희 엄마 우셨잖아요. 정말 아니 하물며 공파님 어머니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혜택이 있고 엄마는 이렇게 해서 좋은 데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집을 팔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어요. 네. 옛날에 그 서로. 네. 저희 어머님은 혼자 되셨는데 저희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네. 근데 형과 저는 외지에 있고 여동생이 가까이에서 사니까 두 분이 사실 때는 두 분이서 의지하고 사시면 되는데 혼자 되면 자녀들 다 걱정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머님 집을 정리를 하고 그 집을 정리한 돈으로 우리 여동생 집 옆에 월세로 이렇게 얻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이
여동생이랑 이제 조카랑 네. 엄마랑 의지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거 급여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기준이 어차피 저희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렇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안 보거든요. 2018년부터 네.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와. 이게 자녀들 소득이나 재산을 안 보기 때문에 네. 저나 제 형이나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여동생도.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재산으로만 보니까 그렇네. 거기는 뭐 지방 광역시여서 7,700만 원이더라고요. 네. 넣어보니까 제로예요. 재산. 와. 근데 어머님 받으시는 게 기초연금밖에 없으니까 해당이 되죠. 그러네. 일단 그러면 그걸로 또 월세 내고 사시면 되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은 사실 한 20만 원, 30만 원이 더 생긴다 그러면 또 큰 보탬이 되거든요. 네, 네. 아, 똑똑하다.